러시아 출신의 화가인 바실리 칸딘스키는 법학자의 길을 걷다 우연히 모네의 작품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아 30세의 늦은 나이에 미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작가의 감정이나 작업 과정에 집중해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한 추상회화 분야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칸딘스키의 대표작과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추상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딘스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추상 표현주의가 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추상표현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19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술 사조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온 시기인데요. 네. 이전에는 미술이 유럽 중심이었다면 추상표현주의가 전개될 때 서양 미술 역사상 미국이 최초로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상표현주의라는 말은 미국 모마의 초대 관장이자 미술 비평가였던 알프레드 바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알프레드 바가 오늘 소개할 작가인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이 추상표현주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추상표현주의는 한마디로 형태는 추상적이지만 표현주의 사조를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상적이지만 표현주의 사조를 이어간다. 여기서 표현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표현주의는 모네나 또 고흐 같은 인상파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조인데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뭉크나 에곤 실레 등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 잠재된 인간의 감정과 또 표현 욕구를 작품에 담은 것이 바로 표현주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뭉크의 절규 같은 작품을 보시면 이 작품 속의 음울한 분위기와 등장인물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작품이 바로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자 이렇게 추상 표현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봤고 그렇다면 칸딘스키는 어떤 작가였는지 알아볼까요? 네, 이 바실리 칸딘스키는 원래 법학과를 전공한 수재였지만 이 모네의 건초더미라는 작품을 보고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 독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화려한 색감의 풍경화나 또 러시아의 민속화 등에서 영감을 받고 작업하는데요. 이후에 점점 구상에서 벗어나서 사물의 생김새와는 상관없이 형태와 색채 그리고 선을 가지고 다양하게 확장합니다. 또 1922년부터 현대 조형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바우하우스에서 회화와 미술 이론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디자인과 예술 사조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작품에서 건축적인 구성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칸딘스키가 모네의 건초더미란 작품을 보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다, 영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칸딘스키가 모네의 건초더미 작품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데 이 모네는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죠. 바로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물의 형태나 또 색감을 화폭에 담는 게 바로 인상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모네의 건초더미 시리즈를 보면 똑같은 건초더미도 시간대에 따라서 또 해가 뜨고 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 정지된 어떤 한 장면만 떠올리잖아요. 이전에는 그림도 사물의 한 장면만 화폭에 담는다고 봤다면 이 모네는 같은 사물도 빛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하고 또 그것을 화폭에 담을 때마다 다른 모습을 남긴다는 것에 주목한 겁니다. 이 칸딘스키는 모네의 이런 시도를 보고 큰 영감을 받아서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칸딘스키가 바우하우스에서 강의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바우하우스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디자인 쪽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이름인 것 같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14년이라는 어찌 보면 좀 짧은 시간 동안 운영이 됐지만 이 지금 건축과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모든 뿌리를 만들고 또 색채와 선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전설적인 곳입니다. 네. 1919년에 건축가인 발터 그로피우스가 미술과 공예를 병합해서 이 바우하우스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바우하우스라는 단어는 집을 짓는다라는 뜻을 가진 하우스 바우라는 단어를 도치시켜서 만든 겁니다. 이 설립 초기에는 공예학교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후에 예술과 기술을 통일시키면서 교육과정도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칸딘스키는 1922년부터 1933년까지 이 바우하우스에 있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당시에 나치가 이 바우하우스의 교육 방식이 너무 전위적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수진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지역도 3번이나 바뀌는 등 여러 고초를 겪는데요. 결국 완전히 폐쇄가 됩니다만 이후에 이 바우하우스에 있던 유명 교수진들이 갈 곳이 없어지자 이 미국에서 이주를 도와주고 또 하버드나 예일 같은 유명 대학에서 교수진으로 대거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바우하우스 출신들을 보면 좀 간결하고 실용적이지만 좀 조형미가 돋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칸딘스키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칸딘스키가 음악과도 굉장히 친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추상 표현주의가 그 표현주의, 그러니까 내면의 감정을 작품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죠. 이 칸딘스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인 철학이나 또 음악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표현주의 음악의 거장이었던 아놀드 쇤베르크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칸딘스키는 아마추어 음악가로 봐도 될 정도로 이 피아노와 첼로를 잘 연주했다고 하고요. 이 쇤베르크는 반대로 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쇤베르크는 12음 기법이라는 현대 음악을 창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 12음 기법은 기존의 화성학에 규정되지 않았던 낯선 화성을 사용한 기법입니다. 이 칸딘스키가 뮌헨에 있을 당시에 한 연주회에서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쇤베르크의 음악을 작품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칸딘스키는 이 연주를 보고 굉장히 충격과 설레임을 동시에 느꼈다고 하는데요. 며칠간 좀 벅찬 마음으로 지내다가 인상3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을 같이 보시면 중간에 검은색의 형태가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콘서트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검은 형태는 무대 위에 피아노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옆에 알록달록 그려진 형태는 관객들입니다. 또 노란색으로 넓게 칠해진 부분은 이 음악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칸딘스키가 이 연주를 보면서 강렬하게 느꼈던 감정들을 추상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네, 정말 두 대가의 만남이지 않나 싶은데요. 칸딘스키 특징이 또 잘 드러난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칸딘스키의 추상 회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선의 사용이 조금 계산적이면서도 제한적인 느낌이 네. 드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색의 사용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유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구상 8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칸딘스키는 약 30여 년간 구성 시리즈를 그렸는데요. 총 10점 제작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 작품은 바우하우스에서 교수로 있을 때 그려졌는데요. 이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느낌의 선이 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품 왼쪽 상단에 존재감이 굉장히 큰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큰 원과 화면에 퍼져 있는 다른 원들이 뻣뻣한 직선이나 삼각형의 각들과 대립을 보이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칸딘스키의 이런 뛰어난 조형성은 마치 음악이 화면에서 들리는 듯한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칸딘스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뒤늦게 자신의 꿈을 찾아서인지 더 자유롭게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한 작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